남편이 위독하다고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택시 안에서 나는 방금 전 받은 전화를 떠올렸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라던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택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저기, 기사님, 병원이 이쪽이 아닌데요. 백미러로 비친 기사의 차가운 눈빛이 순간 나를 옥죄었다. 그의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 그리고 굳게 잠긴 차량 문. 이제야 알았다. 내가 엄청난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상을 차려주던 남편.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넥타이를 메어주며 배웅했던 그 일상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다. 택시가 낯선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황폐해질수록 내 심장은 더욱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2023년 10월의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왔듯이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늘 바쁜 일정을 보내지만 아침 식사만큼은 꼭 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회의가 많아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 약속은 잡지 말아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피곤할 테니 일찍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양복깃을 정리해주며 배웅했습니다. 그날 오전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는 일상적인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후 이 시경, 갑자기 울린 전화가 그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여기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인데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급, 위험, 빨리 와주셔야 라는 단어들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아직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넥타이를 메어주고 배웅하는 그 사람이 위험하다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정신없이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꼭 확인했을 가스불도, 창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상을 차려주던 그 사람이 걱정되어 마음이 앞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무심코 한 인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그만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마자 손은 떨리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버스를 타고 갔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려는데 마침 빈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좀 빨리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병원에서 온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환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는데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가족분들이 꼭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도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통화 내용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분명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병원 어느 부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던 걸까요? 간호사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확인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더듬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나가볼게요. 세브란스. 응급실. 알겠어요. 곧 갈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도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이미 회사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만두었습니다. 그저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급해질 뿐이었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실 수 없나요? 간절한 마음에 조심스레 부탁드렸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사의 대답은 묘하게 건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 순간 누군가는 제 마음을 이용해 치밀한 덫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인데도 기사님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지름길을 알고 계신가 했지만 점점 더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이 길이 맞나요? 세브란스로 가는 길이. 제 질문에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잠깐 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지금 앞쪽이 막혀서 우회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어내는 것 같았죠.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기사의 모습도 좀 특이했습니다. 평소 보던 택시 기사들과는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말이죠.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지도 앱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전원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명 아까 아들과 통화할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휴대폰이 갑자기 안 되네요.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기사가 다시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가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점점 더 도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건물들도 뜸해지고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어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기사님, 정말 이 길이 맞나요? 저 병원 자주 다녀서 아는데. 이번에는 기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차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병원에서 전화 받은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남편 생각에 초조해지는 마음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도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살짝 어지럽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었지만 전동 창문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사님, 저 내리고 싶은데요. 겨우 이 말을 꺼냈을 때 기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백미러로 볼 수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고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사님, 지금 당장 차를 세워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차를 몰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번화가는 온데간데없고 낮은 건물들과 공터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지나가는 차들은 없었고 제 목소리는 방음이 잘 된 차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기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연 씨, 진정하시죠. 곧 도착합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제가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누구예요? 공포에 질린 제 목소리에 기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볼 뿐이었죠. 차는 계속해서 낯선 길을 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는 주변의 건물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남편에게 가야 한다는 초조함은 이제 완전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진짜였을까? 왜 하필 이 택시를? 남편은 정말 위험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일까? 손잡이를 잡아당겨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겨 있었죠. 마치 밀폐된 상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발 내려주세요. 남편이 위험하다고 해서. 애원하는 제 목소리에 기사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남편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투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부터 이 택시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이 끔찍한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산업단지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녹슨 철문들과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기사는 갑자기 더욱 냉철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연 씨,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저희는 당신 남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남편이 가진 것을 원합니다. 순순히 협조하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기사의 말투에서는 이전의 공손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위협이 느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빼돌린 기술 자료들 말입니다. USB에 담겨 있죠. 그걸 원해요. 순간 며칠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요즘 들어 더 바빠진다고 했던 것. 그리고 어제 저녁 평소와 달리 서재에서 늦게까지 무언가를 정리하던 모습.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어젯밤 당신에게 건넨 걸 봤습니다. 순간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제 남편이 준 것이라고는. 아침에 전달해달라며 건넨 작은 봉투뿐이었는데. 봉투. 그거 그냥 회사 동료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그 봉투 어디 있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보니 아침에 남편이 준 봉투가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흰 봉투였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가요? 차에서 내리면 봉투를 건네주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남편은 살아있는 걸 보기 힘들 거예요. 차가 멈추었습니다. 앞에는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그의 차가운 눈빛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자, 이제 내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함정에 빠져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고 앞에 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 방치된 곳 같았죠.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도 있었지만 모두 비슷하게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내리세요. 기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뒷좌석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동시에 양쪽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연 씨, 저희를 따라오시죠.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 아플 정도였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애원하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더욱 음산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곳곳에 쌓인 먼지가 발걸음에 날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발소리만이 건물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봉투 지금 주세요. 두 번째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흰 봉투였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다니.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이번에는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양쪽에서 단단히 붙잡고 있어 불가능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던졌고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기 끝방으로 가세요.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에 좀. 갑자기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복도 중간에 있는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너무 높았고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 거울에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거울을 깨세요. 누군가가 남긴 메시지 같았습니다. 제가 첫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까요?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다시 두 남자가 저를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천천히 문을 열었고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사무실처럼 보이는 공간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략 5-6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자, 저기 앉으세요. 빈 의자를 가리키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탈출구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손님이 오셨네요.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가진 것들, 우리는 그것만 원합니다. 순순히 협조하시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옆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도 아까 왔어요. 남편이 쓰러졌다고. 그러자 다른 여성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고 났다고.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들 모두 저처럼 거짓 전화를 받고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잠깐 나가봐야겠어. 앞에 있던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여성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보셨나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있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무슨 말인지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문 앞에는 항상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와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펑! 어디선가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고 순식간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붉은 빛을 내뿜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우리를 감시하던 남자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혼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났던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감시하던 남자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 누군가가 의자를 집어 던졌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화장실 여성이 숨겨둔 비상구를 향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넘어졌고 혼란 속에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멀리서 사람들의 비명과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한 방에 살짝 열린 문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 그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사진들, 그리고 모니터들.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 제가 시장에 가는 모습, 심지어 손주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모습까지.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을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들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같은 방식으로 감시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갑자기 들린 차가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까 그 택시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본능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방금 본 것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는 최소 수십 개의 기업 임원들의 가족 사진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모두 기술 관련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사진 옆에는 빨간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급 타겟 마이너스 반도체 설계도, 비급 타겟 마이너스 신소재 개발 데이터, 어급 타겟 마이너스 AI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 남편의 사진 옆에도 어급 타겟 마이너스 양자 암호화 프로토콜.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진행하던 프로젝트, 회사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바빠지고 피곤해 보였던 거겠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을 겁니다.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어떻게 알고 온 거지? 내부 제보가 있었나 봅니다. 빨리 자료들을 정리하고 철수해야. 경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미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라보니 드디어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잡힌 걸까요? 화면을 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경찰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다른 문자도 있었습니다. 박서연님, 서울경찰청 강력팀입니다. 현재 건물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모든 게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비상계단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 밑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류들 전부 파쇄했나? 네, 완료했습니다. USB는요? 이미 보냈어. 이제 인질들만 처리하면 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죠.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고 우리는 그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또다시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전파 방해기를 다시 작동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지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면 출구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곳에도 분명 이들이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억났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만난 여성이 했던 말. 거울을 깨세요. 화장실. 맞습니다. 이 건물의 구조상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었고
아까 봤던 작은 창문이 있었죠. 2층 화장실이라면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간신히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창문이 너무 높다는 것, 그리고 유리를 깨는 순간 소리가 날 거라는 점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다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디딤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유리를 깨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서 낡은 청소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대걸레의 금속 손잡이.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대걸레 손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이야.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졌습니다. 동시에 멀리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아.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가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유리 조각에 팔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눈앞에는 좁은 처마가 있었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바로 아래에는 다행히 1층 창고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다. 저기 있어.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지붕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쿵. 다행히 지붕은 제 체중을 견뎌냈지만 착지 하는 순간 발목이 접질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야. 도망가고 있어.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절뚝거리며 지붕을 건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낮은 담장이 있었고 그 너머로 어둑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신호가 잡혔습니다.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박서연님, 현재 건물 동쪽에 구조팀이 대기 중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동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 건물 서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다시 건물 주변을 돌아가야 했죠. 발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119 죄송합니다. 만급한 상황입니다. 건물 서쪽에 있고 다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최대한 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돌아보니 아까 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기사가 잠시 주위를 살폈고 저는 그 틈을 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파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차의 긴급등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오는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십니까? 앞으로 나선 여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발목은 심하게 삐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담요를 덮은 채 저는 경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서연 씨, 사실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요 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산업 스파이 조직입니다. 특히 가족을 인질로 삼아 기술 자료를 빼내는 수법을 쓰고 있었죠.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가족들을 미행하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가짜 응급 상황을 만들어내죠.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정신이 없을 때를 노린 겁니다. 경찰은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고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에서 만났던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여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저희 잠입수사관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피해자로 위장의 조직에 잠입해 있었죠. 구급차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들이 건물을 수색하는 소리, 헬기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무전기 소리. 지금 남편은 어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보호 중이에요. 사실 남편분께서 며칠 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술 유출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최근 보였던 불안한 기색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 형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아직 도주한 상태거든요.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의 보호하에 남편이 있는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 편안하게 드나들던 회사가 마치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회사 로비에서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저를 꼭 안으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그의 음성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남편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이메일로 왔죠. 회사에 새로운 양자 암호화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우리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함께 전송되기 시작했고 협박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위험해질까봐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줄은. 남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아침에 들고 나왔던 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짜예요. 경찰과 함께 준비한 거죠. USB에는 추적 장치가 심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의심했나 봐요. 확인도 안 하고 바로 폐기했다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보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가족은 경찰이 준비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사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수사를 담당하던 김 형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중요한 체포가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의 국내 총책임자입니다. 송민호라는 인물인데 평범한 무역회사 사장으로 위장하고 있었죠. 화면 속 남자는 의외로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죠. 이 사람이 모든 걸 지휘했던 겁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국내 총책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어요. 해외에 본부를 둔 산업 스파이 조직이죠. 김 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술 탈취 조직이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첨단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송민호의 진술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납치했던 그 택시기사의 신원도 확인됐어요. 화면이 다시 넘어갔고 그날의 그 섬뜩했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45세. 전직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조직의 실행팀장이었죠. 아직 잡지 못한 건가요? 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곧 검거될 겁니다. 이미 공항과 항만에 저희 조가 배치되어 있고 그의 모든 은신처를 파악했으니까요. 김 형사는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기업이 총 15곳입니다. 그중 3곳은 이미 기술 유출이 있었고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회사의 기술은 지켜냈네요. 김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조직의 해외 본부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창밖으로 순찰 중인 경찰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이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에서는 끝없는 복도를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었죠. 때로는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택시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낯선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전문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갑작스러운 위협과 공포를 경험하신 후에는 누구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상담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집단 상담은 큰 위로가 되었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한 피해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이겨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매일 저녁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지 않을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겨내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고 일상적인 활동들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면 여전히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직도 저 어딘가에 그들이 있다는 생각에 완전한 자유를 되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 무렵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 기업들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비공개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자조 모임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김 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모임 장소는 경찰서 내 회의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반도체 회사 연구원의 아내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당했어요. 다행히 기술 유출은 막았지만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은 최소 2년 전부터 활동해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끼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남성분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렇게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가족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 모임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 강화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을 위협하는 이런 극악한 수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우리 가족들이 겪은 공포와 고통.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닙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테러 행위예요. 한 피해자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모임은 매주 정기적으로 이어졌고 점차 더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은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사건의 주범들은 대부분 검거되었고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날 저를 납치했던 택시기사 박정우도 결국 태국에서 검거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불안감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법정에서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될 범죄자일 뿐입니다. 남편의 회사는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직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도입했죠.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가족연대의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원으로 시작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그의 넥타이를 메어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배웅하며 말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춥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임을. 이것이 제가 그 긴 악몽 같은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